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 PBM 같은 경우에는 약의 가격에 민감한 비즈니스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PBM 외에 또 병원 운영이라든지 옵톰 사업부에 수익원이 있고, 그러니까 약값의 하락을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험 안에서 이 센테네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민간보험도 있지만 메디케어랑 메디케이드에 대한 그 정부의 그 프로그램을 관리해주는 비즈니스도 하고 있어요. 센테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정부 프로그램 중심의 보험 비즈니스입니다. 자, 일단은 센테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동종업계에 비교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74% 주가가 빠졌던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혹시라도 정책적으로 해소가 된다면 상당히 바닥에서 가장 하락 구간이 큰 기업의 주식을 주술 수 있는 기회라고도 판단해 볼 수가 있고, 정책적인 그 터닝 어라운드가 나온다면 센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39억 달러입니다. 100불이었는데 100불에서 얘는 좀 오래전에 정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2024년도 말부터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상승 하락을 거치다가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처방약 이슈나 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나 이런 이슈들이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73% 가까이 하락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우선 얘의 사업 모델을 보면요, 이 회사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그리고 상업용 건강보험 상품을 통해서 개인과 가족에게 건강보험이나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매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 의존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이 부분에서 예산 적자가 상당히 심하게 나고 있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2025년도 2분기 말 기준으로 보니까 메디케이드 가입자 관리하는 수가 1,300만 명이고요. 1,281만 명. 그리고 메디케어를 관리하는 대상이 880만 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제가 왜 메디케이드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메디케이드에서 전체 매출액의 50%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얘가 주가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한다 했을 때 주가가 73%나 밀린 이유가 좀 이해가 가죠. 얘 주력 사업이 메디케이드인데 메디케이드를 때려버리니까 가장 타격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문별로의 매출 비중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은 보험료를 받아서 4, 5, 6월 2분기 동안 단위가 100만 달러인데 그냥 단위 빼고 이야기하면 41,700 벌어가지고 보험료 그 정부나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병원 가고 치료받으면 그거 보험료 얘네가 납부해줘야 되잖아요. 그거에 38,800 썼다. 그래서 3,000 남겼다라는 거죠, 사실. 예. 그 외에 나머지 뭐 인건비 기타 등등이 나가게 되면은 이제 전체 비용이 되고 결국 2025년도 2분기 때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얘네 사업 구조가 메디케이드나 케어 이런 가입자들이 병원에서 쓴 돈을 대납해주고 남는 돈을 먹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거나 의약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또는 헬스케어의 지출 빈도가 증가하거나, 코로나 전에는 사람들이 건강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자주자주 아파가지고 자주자주 병원을 가면은 이 회사는 1인당 받는 돈은 똑같이 한정되어 있는데 병원 방문 횟수가 막 2배, 4배씩 증가하면은 지출이 훨씬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회사는 비용이 늘어나서 적자를 내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 모델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이 회사의 성장성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꾸준히 성장은 하고 있어요. 매출 성장률이 35%에서 70%, 20%, 20%, 24%, 43, 47%, 여기에서 이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3%, 14%, 뭐 4%, 4% 성장률이 되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매출이. 근데 매출 성장률은 사실 중요하기도 한데 이 회사의 본질적인 거는 어쨌든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의료 비용이 덜 나가면 오히려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값에 대한 물가가 떨어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물가가 떨어지면 이 회사는 돈을 더 많이 남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어쨌든 이익도 보면은 계속 700에서 1300, 1400, 1700, 2200, 3500 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죠. 그러니까 결국 이익도 계속 증가는 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왔다. 지난 10년 동안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매출은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데 남기는 이익에 대한 성장세는
제한이 되어 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게 정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가 남기는 이익률이 쩐떼기예요. 쩐떼기. 그러니까 많이 남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정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근데 영업이익 요거를 좀 더 이렇게 보면 마치 성장이 너무 안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남기는 이익이 꾸준히 우상향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다만 2025년도 2분기 때 적자를 이게 에비타 기준이라서 이제 흑자로 보이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적자를 처음으로 또 기록을 했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충격을 먹었죠. 이제 그 이유도 뒤에서 나옵니다. 왜 적자를 이렇게 갑자기 받는지. 근데 어쨌든 이 회사는 이익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성장을 위한 자본 지출이 사실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거의 안 들어가서 이 차익이 사실 현금으로 쌓여야 되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현금은 계속 꾸준히 쌓여가고 있어요. 지금 현금이 얼마 있냐면은 200억, 10억, 100억, 200억 달러 있습니다. 200억 달러. 지금 주가가 130억 달러였잖아요. 현금이 170억, 거의 180억 달러 있는데 아까 주가 얼마였죠? 주가가 지금 139억 달러예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시가총액보다 현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 거죠. 부채도 별로 없어요. 이게 순부채거든요. 예, 순수 부채인데 순수 부채도 거의 뭐 떨어지는 추세라서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회사가 뭐 당장 뭐 망하거나 뭐 그럴 리스크는 사실 커 보이진 않는데 일단 주가가 74%가 밀렸죠. 일단 정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케어 아니고 메디케이드에서 보면은 요거잖아요. 예, 메디케이드에서 지금 연간 5,560억 달러의 정부 예산이 나갑니다. 전체 정부 지출의 한 10% 좀 안 되게 쓰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정부의 재정 구조는 사회보장에서 세수는 적은데 지출이 거의 3배 이상 나가고 요 사이드에서의 지출이 전체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재정 적자의 확대의 주 원인이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다. 요것 때문에 정부의 재정 적자가 가속화될 것이고 특히 메디케어 사이드에서 케이드 포함해서 가파른 적자를 앞으로 기록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점점 더 적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평균 중위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중위 연령이 높아진다는 건 고령의 인구가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서비스도 많이 받고 약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정부에서 나오죠. 민간보험사에서도 나오지만. 자, 그리고 이게 메디케이드 아니고 메디케어의 지출이 어디로 나가고 있냐라는 건데, 요거 메디케어에 대한 지출이 어디로 많이 나갔냐면은, 사실 처방약에 대한 비중은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10에서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다 뭐냐? 85% 정도가 의료 서비스다. 물리치료나 뭐 진료나 뭐 입원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그런 서비스 사이드에서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죠. 처방약은 한 10에서 15%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트럼프가 처방약 가격을 5분의 1 토막 낸다고 했는데 이 회사는 오히려 지금 요 서비스 비용이 내려가야지만 아까 메디케어 지출이 감소하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까먹으실 분 분명히 이 중에서 계실 수 있으니까. 이 회사는 사업 모델이 매출을 보험료, 정부에서 받는 보험료, 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정부가 주는 돈이에요. 그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그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지불하면은 그 지불 비용을 여기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 메디컬 코스트를 이 회사가 대신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정부 대신에. 그래서 요 차익을 먹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먹고 나머지 회사 운영비를 빼서 이제 순수 남기는 이익인데 25년도 2분기 때 뭐 적자가 났지만 원래는 흑자가 이렇게 나던 기업이었다. 약값이 내려가고 의료 서비스 가격이 내려가고 그렇게 가격이 내려가면은 메디컬 코스트가 내려오기 때문에. 근데 정부한테 이미 계약한 가격은 그대로니까 매출은 그대로인데 메디컬 서비스 비용이 내려오니까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를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뭐냐? 여기에 대한 거는 계속 정부를 설득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협상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계속 협상을 해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메디컬 코스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의료 서비스도 그렇고 의료 그 처방약 가격도 그렇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데일리 컨텐츠에서도 공유를 드렸지만 뒤에서도 보여드릴 건데 지금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특히 어디서 많이 올라가고 있냐? 요
메디컬 서비스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서비스가 전체 지출의 85%니까 처방약 10에서 15%밖에 안 된다니까요. 미국의 헬스케어 지출액을 보면요. 이거 정부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70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실제 지출액이고 요거는 추정치인데 그 헬스케어의 지출액을 결제처별로 보면요. 주황 색깔이 민간보험입니다. 민간보험사에서 요만큼을 커버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을 가면은 민간보험사에서 요만큼을 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병원을 갔을 때. 그럼 나머지 지출은 어디서 나오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거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더라. 자, 요거를 좀 뭉탱이로 합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보기 좋게 보니까 정부의 헬스케어 보조금 지출 비중이 40%나 차지하고 이제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고 이제 민간보험이랑 정부 지출에서 전체 헬스케어 지출이 다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령화가 일어나고 이제 노령의 인구들이 많아지고 병원 가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어쨌든 요 정부의 앞으로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출을 늘리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부터 지출과 소득이 모두 줄어드는데 유일하게 증가하는 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증가하는 게 헬스케어의 지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15년도 대비 지금 1인당 헬스케어 지출 금액이 9,200불에서 12,400불로 거의 30% 이상 거의 증가를 30-40%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1인당 지출하는 헬스케어 지출액도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쨌든 메디케어나 케이드에 대한 지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양적인 수도 늘어나니까 Q와 밸류가 같이 늘어나서 정부의 지출 부담이 가속화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주 원인이 뭐 약값 협상이나 뭐 PBM이나 이런 애들이 있다. 얘들이 또 병원 운영도 하는데 병원 운영에서 또 병원 서비스 물가도 미친 듯이 올리니까 얘네가 이 의료 물가 상승의 주범이다 해가지고 이번에 막 때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를 한 게 약값을 전 세계 최저가로 맞추겠다. 한 평균적으로 5분의 1 토막 내겠다는 거예요. 5분의 1로 내리겠다. 근데 오히려 센테네 입장에서는 약값이 내려오면은 의료 지출 비중이 지출액이 내려가기 때문에 땡큐긴 한데 중요한 거는 센테네는 다른 악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번에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메디케어에서 예산안을 1조 달러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상되는 사람이 1,0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00만 명 정도가 자격을 잃을 것이다. 메디케이드에 대한. 왜 메디케이드에 대한 자격이 1,000만 명이나 삭제가 될까? 이게 보면은 기존 제도랑 변경된 제도가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거를 자세히 보기 전까지는 그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합리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근로 여건이라는 게 존재해요. 원래는 대부분의 주에서 메디케이드의 경우에는 근로 여건에 대한 뭐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서 고령의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혜택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변경돼 가지고 19세에서 64세 대상 앞으로 이제 월 80시간 이상 근로나 교육, 봉사 증빙을 의무화하겠다. 그래서 이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케이드 혜택을 못 받게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조건을 건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영향을 받는 인구가 상당히 저는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의 의미는 결국은 근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은 근로 여건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최저임금 정도까지 받으면서 근무를 하는 저소득층은 근로를 했기 때문에 케이드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아예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혜택 다 주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신분이나 소득, 서류 제출을 뭐 깜빡하고 놓치면 90일 정도 혜택을 유지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미제출하면 바로 혜택 중단. 그러니까 이제 까먹는 걸 노리고 까먹으면은 그대로 혜택 줄이겠다. 뭐 어떻게 해서든 그냥 예산 줄이려고 그냥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약 9천억 달러 정도의 연방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1회 서비스당 본인 부담금이 옛날에는 저소득층이나 뭐 소득 수준마다 상한이 좀 다르긴 했는데 저소득층이나 빈곤층들은 거의 면제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무료였는데 그냥 내가 돈 안 들고 병원 가도 웬만하면 다 치료를 받을 수 한 몇 달러만 내면. 그런데 1회 서비스당 본인 부담금이 이제는 변경안이 방문이나 행위당 최대 35불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불까지는 니네가 내고 뭘 하든 그 이상부터 우리가 보조금 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은 습관적으로 몇 달러짜리 약을 타거나 뭔가 방문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확 줄어들고, 왜? 35불을 내야 되니까 방문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담이 또 생기기 때문에 허들을 높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방문과 의료 서비스 사용 빈도를 어느 정도 줄이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래야지 정부의 재정 적자가 더 가속화가 멈춰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7년도 1월에 발효되니까 아직 시간은 남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센텐이라는 기업의 가장 치명적인 정책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센텐은 메디케이드 매출 비중이 50%인데 케이드에 대해서 지금 제한을 건 거잖아요. 그래서 가입 요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 얘도 매출이 정부에서 타는 보험료가 줄어드니까 매출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예. 근데 오히려 이 35불이라는 허들을 걸어둠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얘는 의료 서비스나 메디컬 코스트에 대한 지출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용이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겠다라는 매력 포인트는 있거든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센텐이라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 정책이 2027년도 1월에 딱 시작을 했을 때 이제 그 자격이 박탈되는 사람들의 수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 수가 어느 정도나 될 거며, 그리고 그게 센텐의 가입자 수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를 앞으로 매 분기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정책이 트럼프가 메이저 제약사들한테 약값을 내려라, 글로벌 최저 가격으로 내려서 이제 너네 의견을 제출해라라고 이제 통보를 했고 60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월이면 어느 정도 발표가 될 건데, 이 약의 지출 비중은 전체 헬스케어의 10에서 15%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얘가 5분의 1 토막이 난다고 하면 5분의 1 토막이 안 나고 반 토막만 나더라도 7.5%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전체 100%에서 7.5%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메디컬 지출 비중이. 그러면은 이 회사는 아까 보험료에서 메디컬 지출을 뺀 거를 남기려서 이익으로 남기는 애들인데, 그러면은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 이익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는 기대치가 있는 거죠. 정리하면은 약값은 내려온다. 메디케이드 가입이 감소할 수 있다. 트럼프의 감세안 때문에 2027년도부터. 그리고 메디케이드 지출 빈도가 허들을 35불로 최소 지출액을 높이면서 앞으로 병원 방문하는 빈도가 그래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 메디컬 비용 지출이 감소해서 비용 지출이 약값 내려와서 감소, 빈도 감소해가지고 또 감소해가지고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다만 2027년도부터 이 회사의 매출원의 50%를 차지하는 메디케이드의 가입자 수가 이제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은 줄어드는데 비용도 줄어들어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해석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시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메디케이드 가입 감소에 대해서만 크리티컬하게 반응했던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봤던 게, 어쨌든 메디케이드 가입을 갑자기 1000만 명을 한 방에 2027년도 1월에 다 날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이게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이슈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부 사이트인데 토탈 메디케이드 인로먼트가 8,300만 명입니다. 8,300만 명이에요. 그리고 메디케이드에서 지금 지출되는 게 서비스별로 다르지만 8,800억 달러가 지출이 된대요. 8,800억 달러. 아세안패스, 너 아까 정부에서 이 메디케이드 지출이 5천억 달러라고 하지 않았냐? 나머지는 뭐야? 그건 연방정부의 지출이었고요. 주정부의 지출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메디케이드는. 그래서 이게 합치니까 8,800억 달러가 지출이 되더라. 2023년도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출이 어디에 쓰이냐 보니까 단기 급성 치료 서비스, 그러니까 병원에 응급실 가거나 외래 진료 받거나 입원하거나 진단 검사하는데 한 20%에서 25% 쓰이고, 그리고 고령의 인구들 요양소 입원하고 장기 재활 치료하고 장기 요양하는 서비스에 또 20% 정도 쓰이고,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짤짤이니까 무시해도 될 것 같고. 근데 핵심 전체 예산의 한 60% 가까이가 어디 쓰이냐? 민간보험사의 위탁관리 하는데 돈이 나간다. 지출이 연방정부랑 주정부에서. 이게 뭐냐? 정부가 센테네 같은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보험사, 민간 보험사들한테 야, 니네가 우리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가입자들 대신 관리해주고 걔네가 병원에서 쓰면은 니네가 그 비용도 지출해줘. 그런 것까지 니네가 다 해. 우리가 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매니지드 케어 앤 헬스 플러스라고 해서 여기서 지출이 거의
60% 가까이 나가는 거죠. 아까 이 센테네가 매출로 메디케이드의 매출이 50%였는데 그 돈 어디서 나온다? 이 연방 정부랑 주정부에서 8,800억 달러 지출하는데 그 중에서 60%를 요 예산으로 할당하고 그 예산에서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 플러스 이제 약간 3천억 달러 정도 이제 주정부 해가지고 8천억 달러 나온다. 그 팩트가 이제 또 정부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지출을 연방 정부가 68.9% 하고 주정부가 31% 한다라는 거를 요 팩트 체크까지 2023년도 기준으로 했어요. 실제 메디케이드의 등록 그룹별로 해가지고 이거 21년도 기준이긴 한데 메디케이드에서도 레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있고 어린이는 비중은 제일 많은데 가입자 수는 전체 9천만 명 정도에서 3천만 명이니까 거의 40%, 40%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나가는 지출액은 얼마 안 돼요. 전체 지출액의 21년도 기준이니까 전체 지출액의 10%가 좀 넘는 정도? 그럼 지출을 어디서 많이 나가냐 보니까 65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시니어, 그리고 individuals with disability, 그러니까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요 두 카테고리에서 인구 수는 사실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 가입자의 20%밖에 안 되는데 지출은 한 50% 이상을 여기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 가입자 인구 수랑 지출액을 나눠 보니까 1인당 14,000불, 16,000불씩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1인당 지출액은 너무 작은데 근데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안 좋을수록 1인당 지출액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의 평균은 6,900불인데 그것보다 이제 고령이나 이제 몸이 아플수록 지출액이 이렇게 커지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트럼프가 조금 이제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요 사이드에서 많이 나간다라는 뜻이니까. 지금 요 두 개에서만 해도 벌써 3,300억 달러 나가고 있네요. 3,300억 달러. 이게 21년도 기준이니까 지금은 한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정도 지금 나가고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게 메디케어랑 케이드인데 어쨌든 그게 고령 사이드에서 고령 인구는 크지 않지만 여기에서 지출이 너무 많이 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에 원인은 뭘까라고 보면은 의료 서비스 가격 인상 그리고 의료 처방약 가격의 인상 때문이다. 이게 다른 나라들보다 5배 이상 비싸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일단 약을 먼저 때리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약의 가격과 헬스케어 서비스 가격이 너무 치솟아 버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재정 적자의 악화에. 이거를 그동안 정치적인 이유나 어떤 리베이트 이유로 손을 안 보고 있었던 게 잘못이었죠. 결론은 이겁니다. 약만 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잡아야 된다. 의료 서비스가 전체 의료 헬스케어 지출의 85% 가까이 차지하니까 약 15%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모두 잡아야 지출이 줄어든다.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약 15%밖에 안 돼요. 다 서비스입니다. 약 가격의 5분의 1이 된다라는 거는 요게 이제 메디케어는 지금 처방약의 지출비가 15% 되고 헬스케어 안에서 케이드가 약값의 비중이 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약값이 5분의 1 토막된다라는 거는 뭐 어쨌든 즉 우리는 지금 센텐 기업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걔의 매출이 50%가 메디케이드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 헬스케어 메디컬 코스트의 지출 비중을 한 4에서 5% 정도 낮출 수 있겠구나. 약값이 5분의 1이 된다면 이 센테네의 매력도를 판단하는 힌트 1이에요. 자, 보험 지출이 아까 이 회사는 보험료 받아가지고 메디컬 코스트 대납해주고 남긴 돈으로 영업이익을 찍는데 요 대납해주는 돈 중에서 전체 100%에서 메디케이드는 아까 6%가 약이었고 이게 5분의 1 토막 나면은 1.5로 줄어들죠. 1.5 맞나? 아무튼 한 4.8% 정도 세이브한다고 치면은 메디컬 지출 비중이 100%에서 95.2%로 줄어든다. 다시 말하면 영업이익이 4.8%나 증가할 수 있다. 정부의 보험료는 이미 계약에 따라서 고정된 가격으로 지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고정인데 비용이 4.8% 줄어든다.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힌트 1, 처방약 가격에 인하는 호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료 지출의 빈도 감소하는 거 있잖아요. 이 방문당 어쨌든 정부가 보조금은 주는데 너네가 그래도 최소 35불은 내라. 그래서 요거 아까워가지고 요거 허들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뭐 한 달에 4번 가던 사람들이 2번 가거나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료 지출의 전체적인 빈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출액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센테네의 호재다. 왜? 의료 서비스 기관의 방문 빈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회사의 익스펜디처, 지출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디컬 지출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테네 입장에서는 총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방약 가격에 인하는 메디케어나 케이드의 지출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제약사에게는 악재고, 약값을 어떻게 보면 협상해가지고 리베이트 받거나 약을 유통하면서 유통마진을 얻는 PBM 입장에서도 악재지만,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호재다. 왜? 의료 지출 지출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호재죠. 그런데 메디케이드에 대한 근로조건 설정, 요거는 감세안과 관련된 거예요. 요것도 감세안과 관련된 거고, 메디케이드에 대한 근로조건 설정은 어쨌든 메디케이드의 가입자를 감소시키는 것이고, 요게 주로 고령층, 최고로 메디케이드 지출이 많이 나가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제약사도 악재, 병원도 악재, PBM도 악재, 보험사도 다 악재예요. 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들어오는 게 줄어드니까,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예. 그리고 제약사나 PBM 입장에서는 약을 팔려고 해도 팔리는 수가, 이 정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약의 판매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악재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좀 상당히 크리티컬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근데 요게 이제 세부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일단 법안 정도만 통과가 된 거니까. 자, 그리고 본인 부담금에 대한 상향 조정, 아까 35불로 올린 거 있잖아요. 너희가 35불은 지불해라. 나머지는 정부가 낼게. 요거는 메디케이드의 사용 빈도를 줄이기 때문에 제약사, 약의 판매량을 줄여서 제약사는 악재, PBM도 악재, 보험사에게는 호재입니다. 왜? 정부에게 받는 보험료는 일정한데 나가는 지출액이 이 사람들이 병원 방문 지출이 빈도가 줄어들어서 메디컬 코스트가 줄어드니까 이익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거는 보험사한테는 호재다. 그래서 센테네 입장에서는 처방약 가격 인하와 본인 부담금 상향 조정은 호재인데, 메디케이드의 근로조건 설정과 기타 조건이 메디케이드의 가입자를 얼마나 감소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의 변화가 커질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시행 규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 통과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시행 규칙을 또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규칙들이 세분화되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며칠 이내에 한다, 아니면은 뭐 서면으로 한다,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해도 된다라든지 뭔가 여러 가지의 그 시행 규칙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감소시킨다라는 게 상당히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4월에 미국의 CPI를 보면은 퍼스널 케어나 뭐 메디컬 케어나 뭐 처방약에 대한 물가가 2에서 뭐 2.8% 이렇게 2% 후반대로밖에 안 올라갔어요. 전년도 대비. 그런데 중요한 게 상호관세 때리고 뭔가 7월 달에 딱 보니까 뭐야, 메디컬 케어 서비스 물가가 4.3%? 뭐야, 병원 서비스 5.8%? 전년도 동월 대비 물가가, 의료 서비스가 병원에서 물가를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물가를 올려도 너네는 어쨌든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필수 지출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서의 이걸 올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의료 소비재들, 뭐 의료 장갑이나 이런 것들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렇게 증가한 원가분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병원에서도 서비스 가격을 올린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의료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독약이다. 그래서 지금 센텐이 지금 2분기 때 적자를 찍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애초에 정부한테 보조금 받을 때는 이거 한 1-2%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진 고려해가지고 한 요 정도 보험료 주십시오 라고 해서 받았는데, 갑자기 이게 한 3-4배씩 올라가 버리니까 계산이 틀렸네 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적자를 보는 그런 구조인 거죠. 실제로 보더라도, 월 단위로 보더라도, 전월 대비 기준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요 메디컬 케어 서비스 있잖아요. 병원이나 이런 데서의 지출, 요런 물가가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다른 거는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데 메디컬 케어 서비스, 의료 서비스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여기 뭐 주거 물가나 식음료 물가나 이런 것들 지금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부 다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의료 서비스 물가나 다른 것들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메디컬 케어 서비스 물가는 2025년도 7월까지도 지금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추이가 만약에 계속되면 이게 결국 관세의 영향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약값을 내린다라고 하면 약값을 내리기 전에 서비스 가격을 미리 올려놓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선행적으로 나오는 액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의료나 이런 서비스가 너무 증가를 하고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이쪽에 이제 물가 지출이 증가한다는 거는 지금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래서 지금 전망치가 다 틀리는 거예요. 전망치는 뭐 한 1, 2% 정도, 2% 정도 유지하겠지 했는데 이게 뭐 4%씩 찍어버리니까 2배씩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체 헬스케어 지출액의 85%는 요 서비스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이 물가가 2배, 과거 대비 그 2배 가까이 올라가 버리니까 상당히 전망치가 다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메디컬 코스트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메디케이드, 커머셜 할 거 없이 전부 다 HBR의 비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익률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비용의 비율이 2024년도 2분기 때 보니까 상업용에서는, 보험에서는 73%밖에 비용이 안 나갔는데 지금 90% 나가고 있고, 메디케이드에서는 비용이 옛날에는 93%밖에 안 됐는데 지금 95%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1인당 한 5%밖에 못 남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적자가 났냐? 결국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 이상치를 못 벌었기 때문에 적자가 난 거죠.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되게 심플한데, 심플한 만큼 리스크도 되게 심플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회사가 살아날, 주가가 73% 밀리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얘는 이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헬스케어 보험사 사이드에서 요 비즈니스 모델이 한 20 몇 %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해석을 해야 된다. 아무튼 그런 지금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익 구조는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그럼 과거 성장률 한번 봐보자. 이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수의 변화를 보니까 이게 단위가 명이에요. 지금 거의 3천만 명 가까이 되는데 전체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가 20년도부터 가파르게 증가를 했다가 23년도부터 전체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오히려 이때 커머셜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메디케어가 증가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 생각을 해봤을 때, 저소득층이었던 사람들이 소득이 개선이 되면서 메디케어로 넘어간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메디케어가 증가한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트럼프 감시안에서 메디케어는 영향이 없고 메디케이드만 영향이 있으니까 오히려 리스크가 큰 쪽은 줄어들고 리스크가 덜한 쪽은 증가하는 거니까, 가입자 수가. 그래서 그 측면은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23년도나 24년도 보면은 케이드는 줄어들고 다른 사이드에서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게 보여집니다. 매출액을 사업부별로 보면은 메디케이드 매출액이 사실 근데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메디케이드 인구, 가입자 비중은 작았는데 메디케이드에서 버는 매출이 상당히 크네요. 아마 환자당 지출액이 상당히 높거나 뭔가 그런 영향인 건지, 아니면 관리하는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고령의 인구가 많아가지고 지출액이 많아서 정부에서 많은 돈을 타는 건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메디케이드 매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메디케어나 다른 데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이가 보여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메디케이드, 이거는 연간 기준이고, 아까 2025년도 2분기 기준으로 메디케이드 매출이 한 50%였는데 이게 지금 연간 기준으로 24년도까지만 봤을 때는 이 메디케이드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 그럼 비용은 어디서 나가냐? 메디컬 비용이 다예요. 나머지는 그냥 회사 운영하고 기타 등등, 텍스가 텍스, 기타 등등, 요거까지 이제 메디컬 코스트로 치니까 사실 요 나머지 회사 운영 비용들은 거의 비슷해요. 안 늘어나고.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은 병원비, 의약품 처방비 이런 것들만 나간 것이다. 그래서 보험료 받아가지고 요 비용 내는 게 다다. 이런 거죠. 그래서 메디컬 코스트의 비용의 변화를 보니까 지금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80% 초중반대였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90%에 달했고, 2025년도에 아까 보니까 90 몇 %까지, 90 한 2, 3%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뛰냐면 결국 그 의료 서비스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니까 예상치 못하게 코스트 비용이 매출액 대비 이렇게 증가한 것이다. 이게 매출액 대비 메디컬 코스트의 비용이에요. 텍스 포함해서. 메디컬 코스트의 비용 퍼센테이지는 증가했는데 그래도 영업이익은 야 이거 비용이 증가를 했는데도 그래도 이익은 증가했네. 이익이 줄 줄 알았는데 다시 말하면은 전체 파이가 커졌으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비용을 더 매출액 대비 비용의 퍼센테이지는 증가했지만 매출이라는 파이 자체가 더 크게 증가하니까 어쨌든 이익이라는 거는 이익률은 줄었겠지만 이익이라는 거는 이렇게 증가하였다 이런 거죠. 과거 2~3%대의 이익률에서 1%대로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이익이라는 절대적인 숫자 기준으로는 증가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22년도부터 메디컬 코스트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했는데도 메디컬 비용 외적인 거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거나 임차료나 뭐 이런 비용들 전기세 이런 것들 다 아껴가지고 요 비용들을 아예 그냥 엄청나게 줄여버렸어요. 사람도 많이 자르고 하니까 그래서 요 비용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 메디컬 코스트 비용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그래도 22년도 대비는 터닝 어라운드 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숏텀으로는 네거티브가 확실하고 롱텀으로는 저는 그래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얘를 버리진 않을 것 같고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가장 많은 회사니까 그리고 항상 매년 그거를 조정을 해왔으니까 물가의 상승만큼 프리미엄 보험료 가격을 올렸으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이익률이 다시 확보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포지티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변수는 27년도 그때 이제 어느 정도의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감소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지금 얘네가 지금 메디케어 가입자랑 민간보험 가입자를 빠르게 늘려가는 걸로 봐서 또 그때 되면 또 상쇄될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너럴하게는 그냥 포지티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주가가 73% 정도 하락을 했지만 이때 어쨌든 하락하고 나서 이제 요때 누가 이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하락세가 멈췄고 그리고 나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이 또 요때 한번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하락세가 멈췄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시장에서 우리처럼 이제 스터디를 막 제대로 해보니까 야 이거 막상 까보니까 야 73%나 이렇게 빠질 정도인가? 이제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 어쨌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나 워렌 버핏이나 이렇게 투자를 하고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늘리는 걸로 봐서 이 섹터에서 물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얘는 사업 모델의 구조가 상당히 달라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민간보험도 강하고 그리고 PBM이나 그 병원 운영 서비스 매출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수료 받는 병원 위탁운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 모델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쪽에서 상쇄시킬 수 있는 모델이 있다면 얘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대신에 정부가 물가 상승의 만큼 가격 올려달라면 올려주는 그런 게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모델이 지속된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